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골다공증은 단순히 골밀도가 낮다고만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골다공증 진료는 골밀도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T스코어 마이너스 2.5인 경우에 골다공증인데 사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센트럴 덱사를 사용하셔야 되고 포스트 메노포즈 원만하고 50세 이상에서 남성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룸바 스파인에서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덱사가 이렇게 표준이 된 이유는 덱사가 재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된 여자 환자인데 1에서 4까지 마이너스 3.5인 경우에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힙에서는 다 되시는 건 아니고 토탈 힙하고 넥에서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워드나 트럭칸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다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60세 된 여자 환자인데 이 경우는 보시면 스파인에 굉장히 오스테오파이트가 심해서 BMD가 다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골밀도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시면은 ROI가 잘 못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ROI가 잘 못 잡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그 기사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셔서 이걸 좀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3하고 4 사이에 상당히 그 골밀도 차이가 있어서 인접한 BMD가 T스코어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쪽 문제가 있는 거는 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3, 4의 오스테오파이트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 있어서 BMD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토탈로 보면 오스테오페니아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진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빼고 인접한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1, 2를 기준으로 해서 오스테오페니아가 아니라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의 문제인데요. 보통 저희 50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에 혹시 폐경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폐경이 아직 안 되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T스코어를 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Z스코어를 보시고 진단하셔서 마이너스 2.0까지는 BMD within expected for age로 해서 정상이랑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골밀도가 떨어지면 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걸 나이별로 이렇게 다시 스트래티피케이션 해보면 80세에서는 골밀도가 정상이라도 상당히 골절 위험이 높은 반면에 그 5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골절 위험이 거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는 히스토리를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40세 된 남성인데 상당히 이 Z스코어가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BMD below the expected for age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우는 8년 정도 스테로이드를 좀 쓰셨던 케이스인데 그 경우는 그런 히스토리에 베이스를 해서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진단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서 초음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상당히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이런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스티프니스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코릴레이션이 잘 안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 그 덱사 두 가지 덱사를 이제 비교한 건데 두 가지 덱사는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반면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덱사하고 랑 비교해서 그 변이가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 스크리닝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덱사를 반드시 리피트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QCT를 드물지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QCT는 반대로 저희 재현성은 뛰어난데 오히려 T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저희 덱사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거 쓰실 때는 보험 인정되는 기준도 조금 달라지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절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BMD가 떨어질수록 골절률은 증가하지만 실제로 골절이 일어나는 절대적인 수로 보면은 오스테오페니아 그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어떤 리스크를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환자를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에이지라든가 티엘 스테펜 라테랄 통해서 전내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BMD가 낮은 사람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프렉스라고 골절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시면 골절 위험이 계산이 되는데요. 메이저 오스테오포로시스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그 다음에 힙 프랙처로 해서 3% 이상이면 한번 치료를 비급여라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차성 골다공증을 검별해주고 골소실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보고 약물 치료 시에 필요한 크레아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이제 2차성 골다공증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내분비적인 원인이랑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히스토리 잘 하시고 스크리닝 테스트로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C라든가 칼슘, 이노가닉 포스페트, 리버 펑션, 레널 펑션들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이렇게 인덱스하게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표제자 검사를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골표제 검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표제자 검사를 하시면은 얼마만큼 골소실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프랙처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하실 수 있고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 컴플라이언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골표지자 검사를 해보면 같은 BMD에 있어서도 본 턴오버가 증가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훨씬 프랙처 리스크가 증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BMD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려하셔서 치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환자가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골표지자 검사가 재현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치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꼭 패스팅을 하시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패스팅 하시고 아침 오전에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덱사 값이 마이너스 2.5일 때 골다공증 하시는 거고 초음파나 다른 기계들은 하시게 되면 다시 리피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2차성 골다공증 감별해 주시고 골표지자 검사를 같이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 기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에 다음에 6가지의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에서는 무조건 검사가 가능하시니까 고령에서는 무조건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위험인자, 저체중이라든가 프랙처 리스크가 있다거나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또는 외과적 수술이나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가능하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외상성 골절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질환이나 약물이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골밀도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기준이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365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검사를 11월 28일에 검사를 하셨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11월 29일 이후에 검사를 하셔야지만 보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정상으로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2년 있다가 한번 하도록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신 거 치료 판정을 위해서는 센트럴본만 하고 있고요. 예외가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있는 경우, 부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검사 주기가 절반으로 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D 값이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BMD가 3.0 이하인 경우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인 경우에는 첫 1년 동안은 1년 간격으로, 그다음에는 2년 간격으로 인정받습니다. 골표지자 검사도 보통 1년에 한 회 인정을 하는데요. 전에는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한 번 더 하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고 그냥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서는 연 2회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시고 나서 환자 괜찮은지 보통
그 6개월 정도면은 본토 마커가 변하니까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치료 리스폰스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보험이 됩니다. 꼭 골다공증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든가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덱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단골, 다시 말씀드리면 초음파라든가 아니면 손목에서 검사를 하신 거는 6개월만 인정하게 되겠고요. 중심골에서 하신 것만 365일 지나면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는 마이너스 1.0 이하인 경우에는 다 쓰실 수 있는데 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루틴으로 쓰시더라도 크게 삭감은 없습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안면 홍자 같은 갱년기 증상 외에도 T스코어가 1.0 이하인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12개월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브레스트 캔서나 카디오베스큘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BMD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칼시톤이나 썸제제, 활성 비타민 D, 이소플라본, 비스포스폰에 같은 골다공증 치료 제제는 잘 아시다시피 덱사 기준에서 마이너스 2.5인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QCT는 좀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T스코어가 아니라 골밀도 값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 값 자체로 80mg/. 세제곱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서는 1년간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는 마이너스 3.0인 경우에 6개월만 가능하니까 초음파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덱사를 하셔서 골밀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원영준 회장님, 골다공증 학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심플 엑스레이가 전에는 보험이 안 됐는데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3년간 꼭 덱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급여가 되니까 그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약제는 골 감소증에서도 본인 부담 100%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플 엑스레이 상에서도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3년간 보험 급여가 되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스폰테이니어스하게 프랙처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서 있는 높이 이하에서 프랙처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대신 스컬 프랙처, 페이셜 프랙처, 그다음에 핸드 앤 핏 프랙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이 안 되니까 그거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다공증 학회 저희 진료 지침에는 그거와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는 상병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서 투여가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보험을 하면은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이 JX 999에다 거기다 전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장비 뭐 T스코어 써주시듯이 똑같이 프랙처도 예를 들어서 꼴레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서는 프랙처 오브 로어 엔드 오브 레프트 레디우스 레프트라고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코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 코드 넣어주시고 수상일을 써주셔야지만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노스맙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데노스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이하인 경우에 2회 급여가 가능합니다. 1년간 가능하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오스테오페니아인 경우에 본인 부담 100%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면 다 나중에 토해내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더 좀 보험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요. 65세 이상 고령 환자이고 중심골이 마이너스 2.0에다 전에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발전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것들을 1년 이상 투여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약에서도 보면 개인 병원에서 투여했다고 했는데 투여 안 돼 가지고 삭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모소주업은 현재 안 되는데 최근에 똑같이 PTH랑 똑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 묻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으면 12월부터 또는 1월부터 보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역요법은 비타민 D가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그 스테로이드 인듀스드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스테로이드를
90일 상 450mg 이상 사용한 사람에 있어서 폐경 후 여성은 1.5, 그다음에 폐경 전 여성은 Z 스코어 기준으로 3.0 이하인 경우에 알렌드로네이트나 이드로네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에서 보험 급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반드로네이트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쓰시는 경우에 하시면 다 삭감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T스코어 마이너스 2.5 이하로 진단하신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초음파 쓰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리피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남녀와는 보험 기준이 다르니까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